삼성전자 사요 마요, 엔비디아 사요 마요. 올랐기 때문에 어떤 자산을 사려고 하는 그 시작을 멈춰야 됩니다. 유명한 주식, 많이 오른 주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주식 또는 사람들이 반대로 싫어하는 주식을 살 때야만이 잠깐의 수익이 아니라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있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주식은 아닌 거예요. 엔비디아를 지금 사가지고 막 돈을 벌 가능성? 그것보다는 10분의 1 토막일 때 샀어야죠. 주식을 사면 1, 2년 후에 또 그 주식이 잘 나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주식은 안 나가고 있을 거고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오늘의 특강을 맡은 김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책을 여러 권 썼는데요. 그 책들은 좀 어렵다는 평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쓸 때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주로 썼거든요. 그런데 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가 하고 싶은 말은 알겠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좀 달라. 나는 이런 걸 듣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결국에는 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독자들이 뭔가 읽고 배울 수 있는 그런 매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적어야 되겠다라고 했고, 결국에는 주식 투자 전문가한테 묻고 싶은 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 사요 마요로 정리가 됩니다. 이거 빼고는 뭐 팔아요 물 타요 정도. 그래서 이거는 이 머니투데이를 비롯한 많은 방송과 유튜브에서 PD님 작가님들께서 저한테 질문해 주셨던 내용들을 모아서 40개의 질문으로 추렸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사요 마요, 엔비디아 사요 마요, 물린 주식 물 타요 말아요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제가 미리 좀 답변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책상이라든지 책장에 꽂아 놓는다면 궁금한 것이 생길 때마다 1:1 주식 과외를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의 책을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매수를 하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뭐 주식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을 투자하려고 할 때 그 기저에 뭐가 있냐면 올랐기 때문에가 있어요. 실제로는 난 아니야. 나는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잘할 것 같아서 산 거야. 앞으로 강남에 입지가 좋으니까 강남 아파트를 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말 솔직하게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올랐기 때문에 오른 이유를 찾아보다 보니까 좋은 것 같아. 또는 올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돈을 못 벌었는데 나는 벌고 싶어. 이런 식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올랐기 때문에 어떤 자산을 사려고 하는 그 시작을 멈춰야 됩니다. 어떤 주식을 그럼 사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유명한 주식, 많이 오른 주식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르는 주식 또는 사람들이 반대로 싫어하는 주식을 살 때야만이 잠깐의 수익이 아니라 정말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잠깐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산에 큰 변화를 못 주고요. 그 자산이 2배, 3배, 10배가 오르는 모습을 봐야지만이 결국에 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리를 해보면 올랐다는 이유로 주식을 사지 말자. 오히려 안 오른 거 또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로 지금 싫어해가지고 소외시키고 홀대받는 그런 주식들을 사는 게 사실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싫어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이미 대기업이 됐거나 또는 사람들이 알만한 주식인 경우에 투자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주식을 투자해라 그러면 일반 사람들도 모르고 전문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모르는 주식을 발굴까지 해? 못할 수 있죠. 근데 유명한 주식 중에 최근에 야 그거 왜 사니? 그런 거 요새 투자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핀잔 받을 것 같은 그런 주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주식들은 반대로 오르지 않은 주식들, 내렸거나 지지부진한 주식들이거든요.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한 몇 년 전까지 미국 주식 중에 가장 좋아하던 주식 뭐였죠? 애플. 또 하나 들자면 테슬라. 맞아요. 예. 지금은 뭐 좋아하시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좋아하죠? 뭐 싫어하죠? 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냥 답변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올랐나요? 안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고 있죠. 그러니까 싫어하는 주식은 아닌 거예요.
애플이랑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 지금 미운 오리 새끼가 됐거든요. 시가총액이 상당히 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식이 막 화랑일 때 그 두 주식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애플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제 스마트폰 끝났어, AI 시대야, 걔네 애플카도 포기했잖아, 중국에서 뭐 잘 안 된다던데? 그런 얘기만 나와요. 테슬라 산다고 하면, 야 전기차 이제 끝났어, 전기차 다른 회사들도 다 만드는데 일론 머스크 지금 뭐 딴 데 관심 있는 것 같은데, 달나라 가는 데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핀잔댔잖아요. 떨어졌으니까, 소외됐으니까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고 우쭐한 마음에 또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엔비디아를 지금 사가지고 막 돈을 벌 가능성? 그것보다는 10분의 1 토막일 때 샀어야죠. 작년 상반기에 엔비디아가 상당히 안 나가던 주식이었습니다. 왜 그런 거 사냐? 2차 전지 시대, 전기차 시대. 1년 만에 주가가 10배 오르면서 지금은 엔비디아 안 갖고 있으면 바보가 돼버렸죠.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싫어하는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유명한 주식인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주식을 사면 1, 2년 후에 또 그 주식이 잘 나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잘 나가는 주식은 안 나가고 있을 거고요.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꾸준히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기업을 자산으로 하는 주식 투자자들의 마음은 이 위아래로 변동성이 아주 많거든요. 너무 좋아하다가도 너무 싫어하고, 또 반대로 너무 싫어하게 되면 다시 좋아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사려고 할 때 이걸 왜 사려고 하지? 이게 왜 좋지? 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사람들이 싫어하네? 근데 왜 싫어하지? 그게 정말 합당한 이유인가? 1년 전에 스마트폰을 많이 쓰다가 1년 후에 지금은 스마트폰을 안 쓸까? 1년 전에 테슬라의 브랜드 가치는 되게 높았는데 지금은 되게 안 좋을까? 반대로 엔비디아의 GPU 기술력이 1년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있었을까? 전혀 다르죠. 제가 유명한 기업, 큰 기업을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권하는 건 어느 정도 열심히 임직원들이 일하고 있을 거고, 기술력이라든지 브랜드 가치가 분명히 있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 살 때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떨어질 것 같고, 안 올랐는데 저게 오를 것 같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조금 벌 거냐, 많이 벌 거냐를 생각해 본다면, 많이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후자를 택하는 게 좋겠죠. 전문가들은 이 매수하고 매도하고 같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매수를 하는 순간 이 주식을 왜 사지? 결국에는 기업 가치보다 저평가돼 있어서 사는 거거든요. 그럼 기업 가치를 계산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기업 가치만큼 주가가 올랐으면 이제 저평가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살 때 사는 이유와 기업 가치를 정한 사람은 매수와 매도가 똑같은 작업이고 다른 버튼만 누를 뿐인 거죠. 빨간색 버튼이 아니라 파란색 버튼을 누를 뿐인 것이지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매도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애초에 주식을 샀습니다. 근데 주식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상황에서는 매도를 별로 고민 안 하세요. 물 탈까? 아니야, 그냥 가지고 있어야지. 플러스 날 때까지. 어차피 팔 생각이 없으시죠? 근데 대부분은 실수를 하시고 손실을 보시니까 보통은 이익이 나는 경우가 일단 적어요. 희소해요. 근데 아주 낮은 확률로 이익이 났습니다. 주가가 운 좋게 이익이 올랐어요. 그러고 나면 팔까 말까 고민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본전에 오니까, 나는 매수는 잘하는데 매도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매수는 기술이지만 매도는 뭐 예술이래. 나는 매도만 잘하면 돈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주식을 샀는데 운 좋게 오른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매수냐 매도냐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거는 운의 영역인 거고요. 애초에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면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나 기업 가치를 계산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는 실제로 어려운 게 맞아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하기 전이라도 조금 연습해 볼 수 있는 방법의 팁을 드리면, 내가 그 사는 이유를 솔직하게 적어보는 거예요. 최소한 한 석 줄이라도 적어보는 거죠. 근데 어차피 내가 내 일기같이 쓰는 거니까 거기다 거짓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있어 보이게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만약 내가 그 석 줄을 쓰기 시작했는데 옆 사람이 추천해서, 합리적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시쳇말로 현타가 올 거예요. 이 주식 사면 안 됐었구나, 애초에. 또는 과거에 많이 올랐으니까. 과거에 많이 올랐으면 미래에 오른다는 보장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이것도 아니구나, 난 잘못 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테슬라 자동차를 사람들이 많이 탈 것 같아서, 그거는
맞는지 안 맞는지는 미래의 일이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죠. 테슬라 자동차를 많이 타면 사람들이 테슬라 자동차를 구매를 많이 할 거고, 그럼 테슬라의 매출과 이익,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요. 그렇게 써놓으면 이유가 먼저 생깁니다. 그럼 그 이유가 지속되면 내가 그 주식을 갖고 가도 되는 거고, 떨어졌을 때는 말하자면 물타기를 해서 주식을 더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올랐던 떨어졌던 간에 다시 본 거예요. 나는 3개월이 지나서 보니까 이제는 테슬라 자동차 많이 안 살 것 같아. 테슬라보다는 제네시스가 좋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테슬라를 갖고 있어야 되나요? 그럼 팔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걸 쓰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스스로 자문자답하게 될 거예요. 테슬라를 많이 탈 것 같다 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써야지 내가 검증할 수 있냐. 많이 탄다라는 많이는 얼만큼이면 많이에요? 10명이 타면 많인가요? 100명? 지금보다 많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고 숫자에 기반해서 적어야 됩니다. 나는 10년 후에 테슬라 자동차가 전 세계 자동차 중에 10% 이상을 차지할 것 같아 라고 썼단 말이죠. 그러면 10년이라는 기간도 있죠. 테슬라 자동차라는 주어도 있죠. 이게 전 세계 자동차라고 하는 비교 대상도 있죠. 거기에 점유율 10%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맞을 때까지는 계속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생각이 틀렸거나 또는 내가 생각이 바뀌었으면 그 주식을 팔아버리는 거죠. 이 작업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10%가 정말 많은 걸까 적은 걸까? 이 회사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또는 10%라고 내가 쓰긴 썼는데 자동차 점유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지? 전체 자동차 판매량 대비 테슬라 자동차의 판매량이구나.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또는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은 늘어났는데 싼 자동차만 많이 팔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익이 안 나. 점유율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수익성도 확보할 만한 고급 자동차를 많이 팔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 문답을 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는 그 석줄이 5줄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석줄이지만 상당히 구체적이고 숫자가 많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매도 타이밍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개별 종목을 고르려면 조금 전에 우리가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듯이 그 회사의 기업 가치를 차지하는 요소들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걸 숫자로 바꿀 줄 알아야 되고, 그것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면서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수학 문제를 막 푸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할 줄 알면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그 적성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재밌어야 돼요. 사람들이 테슬라 자동차를 많이 타네? 아니네, 현대자동차를 많이 타네? 왜 그렇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까? 설문조사를 한번 해볼까? 그거를 숫자로 바꾸는 작업이 너무 짜릿하고 흥미롭네? 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요. 소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은 그게 재미가 없어요. 내가 굳이 재테크를 하는데 이렇게 공부까지 해야 돼? 그냥 뭐 ETF 사면 되지. 난 그 시간에 그냥 열심히 내 일 하겠어. 그리고 쉬는 시간에 난 가족들이랑 뭐 취미생활 하고 싶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 적성의 문제지 이게 어떤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적성에 있다. 예를 들면 투자자, 저는 기자 또는 뭐 탐정, 뭐 다 비슷한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영역이 재밌으신 분들은 하시면 되고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재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접 투자가 됐건 또는 말씀하신 그 지수 투자, ETF가 됐건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 다만 속 편하게 나는 ETF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기대 수익률을 낮춰야 돼요. 지수 투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 시장이 커지는 만큼 돈을 벌고 쪼그라드는 만큼 돈을 잃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정성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다 사니까 잘 되는 기업이 있고 안 되는 기업이 있고 다 평균 내다 보면 변동성이 좀 적어지죠. 하지만 변동성이 적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기대 수익도 낮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한국 ETF를 산다고 해볼게요. 한국의 GDP 성장률은 5% 미만입니다. 근데 나는 ETF 사면서 5%보다 훨씬 높은 10%, 20%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그 정도 낮아도 되면 ETF를 투자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는 기대 수익률을 무조건 높여야 되는데 내가 직접 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저 같은 펀드 매니저를 찾아서
이제 간접 투자를 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겠죠. 기대 수익률은 다 높으면 좋겠죠. 저도 뭐 100% 200% 벌고 싶습니다. 1년에. 근데 또 하나 이제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게 위험 감수 성향이거든요. 내가 난 10% 이상은 절대 잃을 수 없어. 나 때려 죽여도 나는 원금이 보장돼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라든지 ETF를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죠. 또는 난 한 20% 손실까지는 괜찮은데 매일매일 주식 보는 게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주식하기가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이 변동성이랑 위험 감수 성향이 어느 정도는 있는 분들이 주식을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이 스트레스 받은 거를 보상으로 기대 수익, 높은 기대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여기를 보시려면 제 생각에는 최소 20대 후반? 30대 이상의 구독자실 텐데, 그러면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스스로. 나는 로또만 사도 그거 투기 같고 굳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여행 가서 카지노 한번 가는 것도 되게 무섭고 뭐 이러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한번 내기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 큰 걸 노려야겠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난 그건 모르겠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면서 내 취미생활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기대 수익과 위험 감소 성향입니다. 저는 사실 이 거시경제하고 개별 기업을 놓고 본다면 개별 기업을 보는 시간이 대부분일 정도로 이 거시경제 공부를 잘 안 하는 사람이긴 해요. 개별 기업을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냐거든요. 그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매출액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성장하는 기업이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장을 많이 한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주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좋다는 걸 다 알아주고 열광할 땐 안 좋은 주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기업 가치를 잘 몰라볼 때가 좋은 주식이에요. 그 가치를 알아보냐 못 알아보냐가 PER이라고 하는 지표고요. 결국엔 이익 대비 지금의 시가총액, 주가가 비싸냐 싸냐를 계산해보는 지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를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거시경제를 볼 때는 저도 금리를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왜 금리가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 나는 돈을 얼마 벌어야겠어 라고 하는 거에 출발점, 기준점이 금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주식을 막 잘한다고 어디 가서 자랑을 했어요. 근데 저한테 돈을 맡기시면 3%를 해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돈 맡기시겠어요? 1년에 3%면 아마 아무도 안 맡길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은행에다 맡겨도 요새 잘 찾으면 저축은행 이런 거 한 4%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은행은 5천만 원까지 국가에서 보장해 주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주식은 변동성도 크죠. 그 다음에 제가 3%를 할지 안 할지 말로만 한 거니까 뭔가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내가 실제로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3%밖에 안 줘? 안 돼. 나는 완전 안전한 상품, 은행 예금 기준 또는 국가 채권, 국채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1%밖에 안 된다고 쳐보세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 제가 한 3, 4% 해드린다고 하면 조금 주식이니까 위험하긴 한데 은행에 넣는 것보다 꽤 높네, 몇 배 정도 되네 하면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똑같이 3%를 얘기하고 있었는데 은행의 금리가 지금 많이 올라서 4%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똑같이 3%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맡기게 되는 거죠. 제가 하고 있는 주식, 그 다음에 뭐 부동산, 뭐 코인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위험 자산입니다. 변동성이 있고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을 투자할 때는 금리 대비해서 충분히 높은 수익을 줘야지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금리에 민감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환율도 열심히 봅니다. 환율은 왜 중요한가 하면 한국 투자를 할 때를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최근에 환율이 1,300원 넘어가고 뭐 1,400원 간다, 뭐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었다, 무역 적자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경제 위험하다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이 들죠? 큰일 났나 보다. 우리나라 이제 망하나? 내 돈을 좀 달러화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환율이 올라간 거고, 환율이 올라갔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갑자기 전쟁이 났거나 대단히 큰 일이 난 건 아닙니다. 똑같이 경제생활 하고 있잖아요. 사회활동 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이 볼
그때 얘네가 좀 변동성이 커졌으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외국인이에요? 그러면 한국에 투자할까? 중국에 투자할까? 일본에 투자할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냐? 싼 데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싸다는 건 뭐죠? 원화 가치가 낮은 거. 그게 환율이 높은 거. 그럼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원화 가치가 지금 싸네? 한국에 투자해야겠다.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의 자산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건강하고 환율이 낮고 원화 가치가 막 높게 평가받을 때는 시쳇말로 국뽕에 차가지고 우리나라 참 좋아, 우리나라 주식 참 괜찮아. 그때는 우리나라 괜찮기 때문에 원화 가치도 높이 평가돼 있고 주가도 아마 올라 있을 거예요. 그때는 팔아야 돼요. 그리고 상당히 안 좋아, 원화 가치 떨어졌어, 우리나라 주가 지수 참 엉망이야, 미국이랑 일본 대비해서 왜 이렇게 안 올라? 라고 할 때가 사실은 한국 주식에 투자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환율도 중요하게 봅니다. 모르는 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내가 그 주식이나 이런 산업을 투자한다고 할 때 약간 계면적인 거, 사람들이 핀잔 주는 거. 저 PBR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나오기 직전까지 한 10년 동안 이 저 PBR 주식, 쉽게 말하면 자산이 많은 주식, 자산이라는 건 돈을 벌어서 쌓아놓은 거예요.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돈을 버는 건 적지만 과거에 잘 벌었던, 그러니까 과거에 영광이 있었던, 또는 전통산업, 굴뚝 주식, 이런 주식들이거든요. 그런 주식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엄청 핀잔 들었어요. 야, 요새 스마트폰 시대, 요새 뭐 소프트웨어 시대, 인터넷 시대, AI 시대인데 너는 뭐 하냐? 그런 구닥다리 산업에 왜 투자하냐? 그래서 소외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외를 받다가 어느 시점에 어떠한 이유로 그 주식이 빛을 발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미래의 일이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부가 뭔가 액션을 취한 게 기폭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저평가 받고 소외받던 주식들이 기폭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확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PBR 주식을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저 PBR 주식을 사야 되겠다. 밸류 프로그램이 되니까 저 PBR 주식이 올랐어.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올라서. 아까 그랬잖아요. 올랐기 때문에 그 주식을 산다. 그런 컨셉을 한다라고 하는 걸 하면은 많이 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 PBR 주식을 투자하기보다는 그 비슷한 이유로 소외되어 있는, 그게 꼭 PBR 이렇게 가치평가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뭐 산업일 수도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엔터 산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산업적인 거일 수도 있고 해서 내가 과연 이 주식을 왜 투자하고 있는가, 왜 투자하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정책만으로는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고 정말 그 기업가 경영자가 주주들을 똑같이,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똑같이 생각하느냐, 더 나아가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매출액과 이익을 성장시킬 수 있느냐. 이 저 PBR 주식은 구닥다리 주식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닥다리였는데 뭔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신사업에 도전을 하면서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은 이 화학 업종들, 회사들이 되게 오래된 전통 화학 제품만 만들다가 이거 가지고는 꾸준하긴 한데 성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만 기술을 발전시켜 보니까 2차 전지에 넣을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얘네들은 꾸준히 돈을 벌던 회사, 자산도 많은 회사, 하지만 성장성이 없으니까 소외시켜, 이 주식 지금 사지 마 라고 했지만 2차 전지라고 하는 뭔가 뜨거운 테마 안으로 진입을 하는 순간 그 저평가가 급거 해소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라고 하는 게 한 1년 정도의 텀을 본다면 저는 미국보다는 한국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은 많이 올랐고 한국 주식시장은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거든요.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의 얘기고요. 또 2021년으로 돌아가잖아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올랐던 지수였습니다. 그때는 또 미국장이 그렇게 별로 안 올랐었거든요. 미국장은 좀 먼저 떨어지고 있었고. 그런 것들은 항상 순환하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 보면 국내 주식시장이 더 좋게 보이는데, 여기도 여러분들의 그런 투자 경험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투자 경험이 좀 적은 사람들은 한국 주식시장이 조금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주식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가 돈을 얼마나 버냐에 달려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버냐는 결국 소비자, 고객이 그 회사의 제품을 구매하느냐,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에 거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한국에서는 요새 이런 운동화가 유행이라던데? 그걸 더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요새 미국 사람들이 아베크롬비를 많이 입는다던데?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정도 되면 유행이 너무 번져서 언론사들에서 외신의 내용을 따다가 얘기를 할 때잖아요. 그럼 늦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을 직접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좀 초보인 것 같아 라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거, 내가 물건 최근에 뭐 샀지? 내 아들, 딸이 뭐 사달라고 했었지? 캐치 티니핑이라는 거 사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먼저 알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외국 사람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한국에서 이 초등학생들이 캐치 티니핑을 많이 쓰니까 많이 사달라고 하니까 엄마 아빠들 거기다 돈을 쓸 거고 그 회사가 쌈지 엔터가 돈을 많이 벌 거고 주가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여러분들한테 좀 유리한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 회사도 그런데 계속해서 해외 주식 비중을 늘려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은 어찌 됐건 성숙된 국가이고요. 해외는 아직까지 신흥국 같은 경우는 성장 잠재력이 상당히 크고 또 미국 같은 곳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안타까운 얘기지만 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가려고 하고 미국으로 뭔가 생산 기반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되지 않고 계속 커지는 강대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열심히 공부할 줄 아는 수준이 되게 되면 해외 주식을 절대로 빼놓고 해서는 안 되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분야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걸 이제 접점을 넓히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접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예전에 어린 시절에 이렇게 실험 과제 같은 거 숙제 내주는 거 보면은 이렇게 물병, 페트병에다가 자갈을 넣어봐라. 그럼 자갈을 꽉 채워요? 그럼 더 이상 안 들어가는 시기가 생기잖아요. 꽉 찼구나 라고 하지만 거기다 모래를 다시 넣으면 모래가 더 쭉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모래가 안 들어갈 때쯤 물을 부으면 또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뭐냐면 표면적이 더 넓은 것일수록 많이 접점이 생긴다라는 얘기인데 저로 얘기하자면 저는 한국 나이로 40대 서울에 사는 기혼남이에요. 그러면 제가 관심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있고 저랑 성별이라든지 사는 지역이라든지 뭐 전공한 공부, 직업, 나이대에 따라서 관심사가 분명히 다르고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직장인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제일 많이 소비하는 이 패턴이 신용카드, 플라스틱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런데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가 없어가지고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쓸 수도 있지만 요새는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토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라고 하는 그런 이 모바일 페이를 이용해서 결제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 있고 서로 입출금을 할 때도 은행 계좌번호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카카오톡으로 돈을 보내버리잖아요. 제가 만약에 대학생 친구들을 저희 회사 인턴 펀드 매니저로 쓰지 않았더라면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야, 삼성페이 하려고 그러면 핸드폰 열어야 되지, 배터리도 있어야 되지, 얘 다시 켜가지고 지문한 다음에 점원한테 건네줘야 돼. 얼마나 불편하냐. 신용카드 그냥 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어린 친구들은 저는 신용카드가 없는데요. 근데 스마트폰은 있어요. 근데 그걸 쓰다 보니까 신용카드가 굳이 필요하지 않는 시기가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접점 넓히기고요. 주식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객과 소비자가 그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면 주가가 올라요. 근데 내가 직접 고객이나 소비자일 경우에가 가장 와닿는 건 맞지만 나 혼자만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나는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패션 업종이 너무 죽을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는 투자할 기회가 없겠죠. 근데 예를 들면 내 처가 배우자가 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동차는 뭔가 좋은 상황이라면 지금 나는 패션 근데 투자 못해. 근데 혼자 살았다면 패션 투자 못하니까 돈 못 벌었을 거지만 가족한테 물어보니까 자동차 회사를 투자를 해. 근데 예를 들면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동생은 뭔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그랬더니 요새 우리 회사에서는 요러요러한 툴을 클라우드로 쓰는데 그래? 그거 왜 쓰는데? 그게 뭐가 좋은데? 다른 회사랑 뭐가 다른데? 이걸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추다 보면 실생활에서 주식을 찾게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도 제가 실제로 했던 일이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 제가 투자해서 큰 수익을 냈던 거는 이 항공사고요. 제가 코로나 시절에
이 항공사를 통해서 외국 여행을 갔다 왔더니 비행기 값이 3배에서 4배,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 있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비행기가 한 대 뜰 때는 기름값 똑같죠? 항공기 리스료 똑같죠? 기장, 부기장 2명에 캐빈 크루 몇 명, 이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 내고 갈 때랑 300만 원, 400만 원 내고 갈 때랑 항공사는 비용은 똑같은데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항공사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항공사 중에 어느 회사를 투자하는 게 좋겠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별로인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유럽의 저가 항공이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유럽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간다는 이 그리스의 항공사를 샀거든요. 그리스의 에게항공이라는 회사를 샀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그런 항공사가 그리스의 에게항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해외여행을 다니니까 이쪽의 항공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 적성은 투자자니까 그럼 한번 찾아봐야지. 내가 그냥 해외여행 갔다 와서 재밌었어, 와 즐거웠다, 인스타그램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돈을 내고 왔는데 내가 돈을 많이 낸다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많이 받아간다라는 얘기고, 그 많이 받아가는 회사는 기업 가치가 올라갈 거니까 한번 찾아볼까? 검색해볼까? 상장사였네? 이런 작업을 저희는 즐겁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돈 버는 건 누구나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차피 돈 쓰면서 사는 건데 돈으로 나도 바꿔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 해보면 요새 구글이라든지 챗GPT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조금만 검색해봐도 관련된 주식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가치 투자가 기업 가치 대비 싸게 사는 투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좁게 생각을 하면 PER, PBR이 낮은 주식,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주식을 장기로 가지고 있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거기에서는 좀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네이버에 치면 PER, PBR 다 나오거든요.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요새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덮어놓고 차트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PER, PBR이 낮은 주식, 뭔가 주가가 떨어져 있는 주식은 또 이유가 있게 마련이에요. 그런 전통적인 가치 투자에서 조금 벗어나서 내가 적당한 가격, 조금 비싼 듯한 가격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몇 년 후에는 싸게 투자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업의 매출액, 그리고 매출액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하나의 조건만 덧붙이자면 미래에 2차 전지 잘 될 것 같은데, AI 잘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추측성으로 예상하면 안 되고, 내가 1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반드시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확신을 가져야 불확실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떨어져야 주가가 흘러내리거나 하더라도 견디고 올라갈 때까지 보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불확실성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그 기업이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경제 해자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안 돼, 소비자가 반드시 이거 써야만 해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계속해서 반복 구매를 유도할 수 있을 거고, 기업이 조금 어려워지더라도 경쟁사가 먼저 도태되고 이 회사는 살아남을 수도 있게 되고, 그 이후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동안 못 벌었던 거를 벌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책을 제가 사요마요로 썼는데, 주식책을 이거밖에 없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이걸 구매하려고 하겠죠. 그럼 판매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하지만 시장에는 주식책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경쟁이 적은 분야에 뛰어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마 이 주식 초등학교도 이 편집해서 올리실 거잖아요. 편집할 때는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쓰시죠? 네,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가 아니면 편집자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난 이것만 썼는데 왜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에 클립 챔프를 쓰라고 하지? 이거 너무 짜증나는데 저희 어도비로 쓰게 해주세요 라고 윗사람들한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윗사람이 처음에는 야, 어도비 좀 비싸니까 싼 거 마이크로소프트 걸로 쓰자 라고 하면 편집자들이 막 들고 일어날 겁니다. 나 그럼 일 못합니다. 다른 회사로 옮길 거예요. 그래? 큰일 났네. 어도비 프리미어를 써자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일종의 갑을 관계로 따지자면 어도비가 갑인 거예요, 이 유튜브 시장에서. 그러면 어도비는 어떻게 하죠? 가격을 계속 올리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를 많이 보면 볼수록 편집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도비의 고객사는 늘어나겠죠. 그게
미래에 담보되어 있는 성장이거든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을 예측할 수 없는 유튜브가 앞으로 잘 될 거야 라는 아이디어를 똑같이 가졌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이제 조명도 있거든요. 아마 조명 기구는 카메라나 어도비보다는 훨씬 더 경쟁자가 많을 겁니다. 그렇죠? 요새 알리나 테무에 하면 아마 유튜브 조명 많이 나오겠죠? 그럼 이 조명 회사들은 유튜브가 앞으로 많이 본다 하더라도 유튜브 채널이 많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내 조명이 많이 팔릴지 경쟁사의 조명이 많이 팔릴지 모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가격도 낮춰서 팔아야 되고 힘들어지죠. 근데 카메라는 몇몇 회사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과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편할 거고 말씀드렸던 어도비 같은 경우는 유튜브 늘어나면 오케이 어도비는 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당위성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만 투자를 하면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가치 투자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AI가 대표적으로 뭐 챗GPT도 있죠. 그다음에 구글의 제미니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도 있죠. 뭐 애플도 낸다 그러죠. 삼성도 온디바이스로 한다 그러죠. 앞으로 AI 시장은 열릴 것 같아요. 더 커질 것 같아요. 근데 5년 후에 AI가 막 보편화됐어요. 그때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오픈 AI예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애플이에요? 삼성이에요? 엔비디아예요? 누구예요? 모르죠. 모르는 건 투자하면 안 돼요. 내가 공부를 해서 확신을 올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알기 어려운 분야는 시간이 지나거나 공부를 해도 알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투자하기 어려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AI를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는 핵심 용어가 전환 비용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랑 겹쳐 있어요. 전환 비용은 뭐냐 하면 이용자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 또는 경쟁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옮겨갈 때 유무형의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돈이 비싸지건 공부를 다시 해야 되건 이거 내가 쓰던 거 익숙한 단축키에서 바꿔야 되니까 짜증이 나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유무형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자 제품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전환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강력한 전환 비용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을 올리면서 AI에 투자한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가 있는 거고 전환 비용이 없는 회사들은 AI에 막 투자를 했는데 아무도 내 제품을 안 써. 그러면 서버 비용만 나가고 연구원 월급만 나가고 얻는 게 하나도 없게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AI가 앞으로 보편화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면 인터넷, 모바일, 소프트웨어 이런 회사들 중에서 소비자를 강력하게 잡고 있는, 꽉 붙들고 있는 이 전환 비용을 가진 회사를 먼저 찾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내가 그 유저였을 때 또는 유저한테 물어봤을 때 AI 기능을 도입하면 너의 일이 편해지니? 를 물어보는 게 2번이에요. 편해져. AI 기능이 있으니까 난 너무 좋더라. 어도비가 이 유튜브 편집할 때 말 없는 거 자동으로 잘라내 주던데? 요새는 딕테이션 해가지고 자막 다 달아주던데? 이거 기능 너무 편해. 너무 편하면 어도비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이 AI 기능 쓰실 분은 10불 더 내세요. 싫음 말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10불을 결국 더 내게 된다고요. 이게 핵심.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은 뭐냐면 그 AI를 도입함으로 해서 그 기업이 뭔가 연구 개발하는데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것들.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들이 막 이렇게 코딩을 해야 돼요. 막 100줄 1000줄 해야 돼요. 근데 AI를 도입을 했더니 100줄 1000줄 중에서 100줄만 사람이 하고 나머지 900줄은 챗GPT가 만들어준다더라. 그렇게 하면 인건비보다 챗GPT 이용하는 금액이 싸다면 그 회사의 영업비용이 줄겠죠. 다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AI 시대는 올 것 같다. 근데 올 것 같지만 왔을 때 뭐가 잘 될지 모른다면 투자를 안 해야 된다. 근데 알고 싶다면 첫 번째 전환 비용이 있는 회사를 찾고 인터넷 모바일 소프트웨어에서 전환 비용이 있는 회사를 찾고 그 다음에 전환 비용이 있는 회사가 AI 기능을 도입했을 때 유저한테 추가로 과금을 시킬 수 있겠냐, 돈을 더 올릴 수 있겠냐, 또는 그 회사가 뭔가 엔지니어라든지 인건비를 줄일 수 있겠냐, 이 둘 중에 하나, 두 개 다 되면 더 좋고요. 이런 회사를 찾으면 되고 그게 뭔데? 라고 물어보시는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는 사람은 포토샵, 편집하는 사람은 프리미어, 설계하시는 사람은 오토캐드,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 세상에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하나하나 검색해 보다 보면 아직 오르지 않았던 또는 기업 가치 개선분이 생각보다 되게 클 수 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은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반도체 섹터라고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 좀 생기고 있어요. 제가 이 질문을 만약에 한 6개월 전에만 받았다면 좋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저도 참 잘 모르는 그런 HBM이라는 분야, AI와 관련해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의 특정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됐을 때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 거냐, 얼마나 받을 거냐, 수혜를 받았을 때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막 고민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반도체 공부를 예전에는 참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전체 시가총액 중에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공부하지 않고 주식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간도 많이 들이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벌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별로 못 버는 것 같아요. 합쳐보면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받고. 그래서 지금의 이 반도체 시황은 참 어려운 것 같다,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만 저는 삼성전자는 좀 더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HBM이라는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소외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과연 삼성전자가 HBM을 못할까 앞으로? 또는 그거를 잘한다는 게 하이닉스 및 하이닉스의 밸류체인에 있는 놈들만 잘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다면 사람들이 아닐 것 같아. 아까 그랬잖아요. 반도체인데 요새는 삼성전자 아니야. 왜 아니야? HBM 잘 못하잖아.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 삼성전자 안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 안 오른 것의 결과로서 판단을 해서 이유를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게 제가 얘기했던 유명한 기업인데 사람들이 싫어해? 그러니까 저는 삼성전자에는 아직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 HBM도 결국 메모리 반도체란 말이에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가 대단히 큰 비중을 HBM이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하이닉스 내에서 그 이유는 하이닉스가 지금 이익을 많이 못 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반적인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안 좋은데 HBM만 잘 되니까 HBM의 비중이 되게 큰 것처럼 보이고 HBM이 되게 절대적인 팩터인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전 더 중요한 건 반도체 가격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경기 순환 업종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경기 순환에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지금 역대급 적자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올라갑니다. 수요는 꾸준할 거고 반도체 수요는 어디에나 들어가니까.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시기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다 영업이익이 저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익이 결국엔 주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삼성전자 이익이 올라가면 주가도 오르겠죠? 그런데 하이닉스는 이익이 오르기 전부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앞으로 여기에서 반도체 시황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오르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우리는 쓰지 않을게 라고 미국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법안을 만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럼 큰일 나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의 판매량이나 판매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고, 또는 그게 싫어가지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다 미국에 공장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공장에 이미 번듯하게 있는데 거기 가서 공장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비용이 더 들어가는 일이니까 기업 가치랑 정말 선거는 영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그럼 트럼프가 될까? 바이든이 될까? 또는 우리나라 이제 곧 총선인데 곧 총선에서 민주당이 될까? 국민의힘이 될까? 그럼 맞힐 수 있나요? 맞히기 어렵죠. 또는 맞췄어요. 맞췄는데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 이 통일 무드가 막 조성됐잖아요. 원래는 그 사람이 막 로켓맨이랑 싸워야 되네 막 이런 무서운 사람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했을 때 우리나라 대북 테마주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올랐죠. 그 사람이 대통령 될지도 몰랐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칠지, 또는 그 공약을 정말 지킬지, 공약을 어떻게 좀 비틀어서 얘기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팩터이지만 내가 인풋을 들였을 때 제대로 된 아웃풋을 뽑아낼 수 없는 것은 저는 다 소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일에만 집중을 해야 되고요. 단적인 사례로 예전에 되게 오래전인데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대선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벌써 4년, 8년, 12년 전이겠네요. 그때 이제 대선을 할 때 대부분 누가 된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대부분 힐러리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 선거 날까지도 그렇게 나왔었어요. 모든 언론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뚜껑을 까보니까 뭐 트럼프가 됐고, 그걸 알고 있었던 사람은 뭐 구글 검색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폭락했습니다. 왜 폭락했느냐? 힐러리가 될 것처럼, 그래서 힐러리가 되면 이런 분위기가 될 거니까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좋겠지 라는 식으로 주가 막 올라놨던 거거든요, 미리. 근데 생각지 못하게 트럼프가 되니까 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또 시간을 좀 지나고 보면 트럼프가 있을 때 전 세계 경기 그리고 미국 주가 지수 상당히 좋았었거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떤 정치 이벤트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분석은 해놔야 되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 누가 당선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선될 것처럼 시장이 알고 있는 거냐, 또는 당선이 안 될 거라고 해서 비관하고 있는 거냐, 이런 심리적인 영역을 봤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되고, 예를 들자면 지금은 트럼프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반도체도 걱정하죠, 친환경 에너지도 걱정하죠 해서 주가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경우 트럼프가 그대로 되면 이미 사람들이 비관하고 있었으니까 주가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 되면 지금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해서 주가가 떨어져 있었는데 아니네 하면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팩트는 분석을 해놓되 시장 참여자의 반응과 반대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이 제품이 꼭 필요한데 현재 그 시황이 안 좋은 거는 좋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졌을 때 좋아질 만한 업종들이 뭐냐, 예를 들어서 출판사라고 했을 때 경기가 좋아지면 책을 많이 살까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책을 안 살까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책이라고 하는 재화는 되게 특수한 사람들, 요새는 책 보는 사람 되게 적어졌거든요. 근데 그 적은 사람들은 꾸준히 봐요.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꾸준히 보는. 또는 음식, 뭐 CJ가 됐던 대상이 됐건 농심이 됐건 뭔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 경기가 좋아지면 라면 판매량이 막 늘어날까요? 아니겠죠?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음식 3끼 먹을 걸 하루에 2끼, 1끼만 먹나요? 그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 거고요. 경기에 따라서 그 판매량이나 판매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상대적으로 덜 좋아지겠죠. 하지만 경기가 좋아졌을 때 내가 사고 싶은 거 뭐죠? 예를 들면 뭐 비싼 의류 같은 거. 지금 평소에는 유니클로 입어도 되는데 내가 좀 성과급 이번에 들어왔더니 백화점 한번 가보고 싶다. 일 수 있죠. 자동차 같은 거. 난 지금 그냥 타는 자동차 있어. 이거 타도 돼. 근데 경기가 좋아졌네. 내 연봉이 올랐어. 이번에 한번 시원하게 좋은 차로 바꿀까? 또는 뭐 아파트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가 좀 주머니가 두둑해졌을 때 뭔가 사볼까? 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앞으로 주가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지금은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안 좋습니다. 왜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 계속 드렸지만 안 좋을 때 사서 좋을 때 파는 게 주식 투자의 쉬운 방법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뭐 부동산 투자한다, 뭐 건설주 투자한다 그렇게 하면은 아마 뭔 소리야, 야 지금 뭐 PF 대출 터지고 태형건설 워크아웃 들어가고 안 돼 지금 사면 안 돼, 그런 분들이 올라가니까 야 나도 아파트 한 채 알아볼까 라고 하는 때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여러분들 한 2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모두가 주식을 하고 싶었고, 모두가 언택트 주식을 살려고 했고, 모두가 그림 사고, 모두가 아파트 연끌 비투했을 때 했더니 어떻게 됐죠?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어려웠잖아요. 그거랑 정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비트코인을 정말 모르고요. 그게 어떤 구조인지, 왜 지금 오르는지, 왜 그 사람들은 1억이네 10억이네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일단은. 근데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조금씩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이제 원화, 달러화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코인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다 거래를 코인으로 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한 게 코인으로 거래를 한다고 해서 코인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옛날에 그 원시인들은 뭐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거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조개 껍데기로 거래를 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가지고 약속을 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우리 원화를 가지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약속을 누군가가 깼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거는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죠. 그럼 5만 원짜리 종이가 바로 뭐 1원, 2원으로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한다고 해서 그 가격이 오르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가 정말 화폐의 가치를 인정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받는다 하더라도 그걸로 가격이 올라야 되냐? 그건 좀 이상하다. 예를 들어서 달러화를 내가 갖고 있었다 쳐봐요. 그럼 달러화는 전 세계에서 가장 통용되는 화폐잖아요. 그 달러의 가치가 조금씩 오르긴 합니다. 미국이 부강해지니까. 근데 그게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오르진 않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잘은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100번 양보해서 될 수 있다 치더라도 결국에는 이 발권력이라고 하는 게 정치인의 힘의 근원이거든요. 내가 이 돈을 쥐고 있으니까 약속은 여기서 안 바뀔 거야.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야 돼. 이걸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그걸 다 포기를 하고 그냥 암호화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매우 투명한, 정치인들은 투명한 걸 싫어할 수도 있는데 매우 투명한 절차로 우리 거래하자라고 해줄까? 아니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그래서 저는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겠고요. 저는 투자를 할 때 어떤 것에든 투자를 할 때 될 거야, 되면 좋겠지? 라는 걸로 투자 안 해요.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돼도 안 떨어지나? 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될 거야, 좋아질 거야, 이러이러한 것만 있어 라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안 되면 어떡하지? 모두가 비트코인을 안 쓰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게 1억이 유지될까? 1000만 원일까? 100만 원일까? 아니면 10억일까?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주가 또는 그 가치, 자산의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투자하지 말아라. 그거의 이면에 있는 게 비교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은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보다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건 마찬가지인데 정말 그만큼의 돈이 필요할까? 내가 10억이 정말 필요한 게 맞을까? 내가 연봉 1억을 받아야 되는 게 꼭 필요한 걸까? 올해 수익률 20, 30%를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걸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저도 제 스스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돈을 더 벌어야 될까? 얼만큼 벌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다 보면 그렇게 필요가 없는 경우도 생기는데 어떤 때 이제 실수를 하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대. 그럼 비교하게 되죠. 나도 많이 벌고 싶어. 어떻게 저 사람 벌었지? 근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쓱 물어보죠. 뭘로 벌었어? 아, 요새 비트코인으로 벌었어. 요새 엔비디아로 벌었어. 아, 그렇구나. 내가 AI를 놓쳤구나. 내가 코인을 안 했구나. 하면 그때 가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더 오르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랑할 때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이 올랐을 때이니까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단 말이죠. 근데 내가 그 사람과 비교만 안 했다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돈을 벌고 있었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른 사람이 돈을 벌은 얘기, 뭐 얼마 벌었는지 이런 걸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냥 내 스스로 이 작업이 재밌나? 이게 잘 될 것 같은가? 이 기업을 얼마나 잘 될 것 같은지 계산해 볼까? 하는 거에만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엔비디아라든지 하이닉스류라든지 비트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잘 버시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조언할 것도 없죠. 근데 혹시 또 못 벌고 계신 분들, 난 이번에도 엔비디아 놓쳤어. 이번에도 하이닉스 아니고 삼성전자 골랐어. 비트코인을 살 걸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자본시장의 가장 확실한 명제 중에 하나는 순환한다는 겁니다. 좋았던 건 안 좋아질 거고요. 안 좋았던 건 또 좋아질 겁니다.
우리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한 30% 정도가 주식을 코로나 이후,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 이후에 시작을 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 그분들은 대부분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때가 주식시장 정점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제 포기해야 되겠어. 내가 괜히 주식했어. 주식하면 패가망신이라고 했는데 부모님 말씀 안 들었어. 이렇게 자책하고 계실 거거든요. 근데 포기하더라도 서로 기분 좋을 때 포기하고 나가는 게 좋거든요. 지금 안 좋다라는 얘기는 다시 좋아질 겁니다. 그 좋아졌을 때 코스피도 최정점을 벗겨내고 여러분들의 계좌도 가장 두둑해졌을 때 그때 가서 나 이제 주식 그만할래. 난 부동산 뭐 해볼래. 이렇게 하시더라도 지금은 좀 기다리고 같이 올라갈 때까지 힘내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